예, 2020 시장 전망 다섯 번째 편. 예, 5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제가 올해 찍는 아마 마지막 동강이 될 듯하네요. 지금 날짜 보니까 12월 29일. 올해가 이제 오늘 빼면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근데 마지막 날은 제가 또 채팅방 하고 하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겁니다. 그 2019 밴드 1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도 마지막 동영상이고, 그 다음에 16차 밴드 함께 하신 분들도 마지막 아마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2020 시장 전망 5편, 5편이 아니죠. 예. 여기서는 4편이죠. 4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 시장 전망 찍으면서 원래 시장 전망 이렇게 길게 안 찍는데, 시장을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분량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좀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 내년에 제 연밴드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16차 밴드 하시고, 이제 또 한참 동안 못 보실 분들도 계시니까, 예,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리자는 측면에서 좀 길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동영상이 될 듯 합니다, 아마. 예. 1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예, 16차 밴드 분들은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최근에 뉴스 보는데,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지금 뭐, 그 뭐였죠? 12, 19였나? 며칠 전에 한 대책이 12, 19였나? 뭐 대책 나오고, 이게 뭐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전세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전세가 뭐 급등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에서 뭘 놓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기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기사에 놓치고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나는 거예요. 전세 가격 기준을 놓고 하락과 상승, 어떤 이러한 걸 놓고 보시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하락과 상승.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하락과 상승,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의 변화예요. 그냥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래서 어떠한 수치가 뭐, 지금 시속 뭐 90km다, 70km다라고 했을 때, 90은, 빠르네, 70은, 늦네. 90km는 빠르니까, 아니, 뭐, 120km. 120km는 빠르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겠는데, 물론 사고의 위험이 있죠. 예. 70km는 느리니까 사고의 위험이 없겠는데, 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이 120km가 실제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순항을 쭉 하는, 그렇다고 과속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순항을 쭉 하거나 또는 약간 속도를 줄이는 평행 상태일 때일 수도 있고, 이 시속 70km가 사실은 횡단보도에서 출발을 하자마자 급가속을 한 70km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 절대 수치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항상. 부동산에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게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뭐 이번 12, 19인가? 12, 19였어요. 18이었어요. 근데 뭐 이번에 나온 그 뭐 대책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뭐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물론 그게 영향을 줄 수는 있죠.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근본적인 것은 뭐죠? 그럼 그 전에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 없었나요? 전세 가격 상승이 그 전에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쭉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세 가격 계속 하락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세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우리는 가속도를 보는 거예요. 속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시장이 어떠한 흐름으로 나가는지를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속도예요. 하락세가 쭉 줄어들잖아요.
올해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수도권의 부동산 전세 가격 하락세에 쭉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었죠? 서울 쪽 반등이 4월달 나왔나요? 5월달 나왔나? 하고 그 뒤에 경기도 쪽 전세가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 상승만 놓고 본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이 얼마 전에 상승했네? 많이 뛰네만 볼 수 있지만 그 아래까지 이걸 갖다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 상승으로 나누는 이 기준점을 빼버리고 그 자체의 흐름을 본다면 부동산 가격은 전세 가격의 하락이 쭉 됐다가 전세 가격 상승이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작아지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상승이 더 커지는 그냥 이 추세인 거예요. 어떠한 정책이 끼어든 게 아니라 하락세가 심해졌다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하락폭이 줄어들고 물량은 그냥 지속적으로 줄어드니까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하락세가 작아지고 그냥 그러다가 하락세가 적어지니까 어느 순간 하락세가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 전보다 수요 측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즉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수요 측이 그냥 쭉 커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수요 측이 쭉 커지는 상황이 지표에서는 전세 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상승은 반전을 했다가 상승폭이 커지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항상 어떤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상승했다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상승했다 뭐 그다음에 뭐 상승폭이 커졌다 뭐 이걸 갖다 어떠한 이벤트 사건으로 파악을 하시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사건으로 파악을 하시게 되면은 시장을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투자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벤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면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어떠한 대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이벤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는 여러분들의 투자는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투자는 시세 차익형 투자입니다. 이 중에 임대수익형 투자를 하시는 분은 거의 별로 없어요. 지금 임대수익형 투자를 하긴 너무 상황이 나빠요. 왜? 금리가 하락해 있으니까. 보통 수익률은 금리에 이렇게 수렴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수익률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금리가 수익률 자체도 대부분의 뭐 임대 수익형을 보면 3%대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수익률도 워낙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 지금 시세차익형 투자하는 거고 여러분의 시세차익형 투자는 무엇일까요? 항상 근본을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임대 수익형 투자는 현재를 보는 투자예요. 현재 얼마의 임대 수익률이 나오고 현재 임대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임대 수익형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상가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상가 투자가 모두 다 임대 수익형 투자가 아닙니다. 이 상권은 이러이러한 발전성이 있고 뜨는 상권이 돼서 상가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럼 난 팔아야지. 이거는 임대 수익형 투자 아니에요. 시세 차익형 투자입니다. 고정관념에 고정관념이나 이음에 얽매이지 마시고 본질을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세 차익형 투자라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면 시세에 우리가 비싼 걸 파는 게 아니에요. 시세 차익형 투자는 비싼 걸 파는 게 아니라 비싸진 후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싼 걸 사나 비싼 걸 사나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를 거예요. 오를 걸 사는 게 시세 차익형 투자입니다. 즉 미래를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시세 차익형 투자는요 미래를 예상하고 사는 거예요. 임대 수익형 투자는 다릅니다. 임대 수익형 투자는 현재가 기준이고 시세 차익형 투자는 항상 우리의 눈은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의 가격이 이벤트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건 상관없어. 내 미래는 모두 다 운빨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해요? 아깝게.
시간 아깝고 돈 아깝게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벤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끔 제가 이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다 강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밴드를 하면 처음에도,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 제 밴드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야? 야, 부동산이 심리고 이벤트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네가 부동산 공부를 왜 하냐 도대체? 너 정부가 무슨 대책을 3년 후에 내놓을지 알아? 알 수 있어? 당장 다음 달에 무슨 대책 내놓을지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면 부동산 공부를 왜 해?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사람들 심리도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에 대해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언제나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걸 보고 그 부동산 가격이 그거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동산은 심리다.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이 움직인다. 그럼 부동산 공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시간 아까고 돈 아까운 짓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그다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여자친구 마음 하나 알기도 힘든데 5천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시장을 파악을 하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공부 딱 놓고 점장을 찾아가세요. 그게 가장 낫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냐면, 즉 부동산 시장은 그건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큰 추세가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부동산 공부는 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시간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게임 하시던지. 즐겁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장을 파악하실 때 항상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도 강의하시는 분들 왜 제가 예전에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1년 후에 다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다시 말하는 게 뭐냐면, 종종 블로그에서 부동산은 심리다. 그 부분은 공부하실 자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심리인데 공부를 왜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공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공부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예, 본론은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게 그건 정부의 정책이나 이게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18, 2019년에 물량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실거 주장이 오고 전세가 상승이 나올 것이며, 그거에 의해서 다시 매가가 밀어 올리는 상황이 올 것이며, 그 후에 다시 갭 투자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언제죠? 이번 정책이 나온 후인가요? 아니에요. 벌써 4년, 5년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다면, 현재 이거는 12, 19 대책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뭐가 모멘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모멘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뿐이지. 농구를 정말 잘하고 기본기가 돼 있는 분에게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분이 그 게임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지. 부동산 초보를 갖다 놓고 아무리 넌 이번 게임을 잘하게 되면 내가 월급을 세배해 줄게 하고 계기를 준다고 해서 그분이 잘하지 않습니다. 항상 환경이 우선이에요. 환경. 먼저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나 그걸 모멘텀 삼아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너무 많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상황이 됐으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 모멘텀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게 무슨 시험 제도가 바뀌는 걸 수도 있고, 정부 규제가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경기가 어떨 수도 있고, 옛말에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핑계는 항상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본다? 우리는 환경만 봅니다. 환경과 추세만 봅니다. 그러면 모멘텀은 자동으로 주어져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은 모멘텀을 주어줬어도 분양가 상한제와는 똑같은 모멘텀을 주어줬어도 언제는 이것이 시장을 하락시키는 악재가 되고 언제는 이것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호재가 돼요.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거 우리는 항상 호재라고 생각을 하죠. 부양책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 하락기에 이거는 큰 악재가 됩니다. 하락기를 길게,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드는 악재가 돼요. 똑같은 이벤트인데도 언제는 호재고 언제는 악재예요.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환경이 맞는 추세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도 보면 어떠한 이벤트가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해도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것은요,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유동성에 의해서 거의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유동성을 푸느냐 안 푸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의 본질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이건 사람의 생존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그 부동산이 한 것, 주택이 한 것의 본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고, 이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생필품이기 때문에 공급이에요. 결국 시장은 공급에 의해 판가름이 납니다. 그 시장의 공급이 충분히 주어진 이후에는 이것이 일종의 주식과 같은 무엇일까 투자 상품이 돼가지고 가수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되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 유동성에 의한 자극만 가지고 아주 길게 가는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 왠지 아세요? 유동성에 의해 가격이 올라갔어도 그걸 받아줄 실거주자가 없거든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것들이 이 많이 올랐으니 팔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걸 받아줄 실거주자가 없어요. 공급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쭉 떨어지죠. 결국 시장의 마지막은 대부분 유동성장을 갖다가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쭉 떨어지는 가격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거의 이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의 마지막엔 거의 주식과 비슷하게 유동성장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정부가 유동성을 줄였을 때 이 모습이 나오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부동산은 유동성을 줄이면 잡을 수 있구나 하고 정부나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터 착각을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이었죠? 언제였죠? 몇 년 전에 파위 대책인가 뭐 나와 유동성 대책이 나왔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끝나긴 뭘 끝나요? 여러분 파위 대책 나온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끝났습니까? 안 끝나요. 왜? 그때는 실거주장이거든요. 실거주장은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의 가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동성을 쪼이다 말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부가 유동성 쪼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쌀 안 사 먹고 밥 안 드실 거예요? 이건 그 밥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주택이란 건 밥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밥을 안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쟁통에 쌀값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쟁통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올라갈 것 같으세요?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하지만 돈도 없죠. 돈이 없으니까 밥값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유동성이 끊겼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필품이라는 것은 생존의 관계가 됐을 때 이건 유동성을 아무리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갖고 있는 돈 다 내서 해도 살아남아야죠. 비싸다고 해서 왜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공급이 지고 나서야 유동성장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때는 주식시장하고 비슷해요. 주식시장 분들이 하면 유동성이 끊기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그거는 주식이나 부동산도 유동성장에 진입을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실거주장 상태에서는 그 현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시장에 대한 부동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동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시장이 보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래서 시장의 마지막에 정부가 유동성 정책을 내놓으면요, 되게 잘 먹혀요. 의외로 잘 먹힙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유동성 정책으로 시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공급이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여기 이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떠 있네요. 보세요. 자, 연도별 사업주체별 건설 현황이에요. 자, 2008년도 하락했죠. 보세요. 공급량이 충분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 이후에 공급량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공급량이 떨어진 상태,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부족분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유동성 정책 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생필품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유동성 정책이 안 먹힙니다. 유동성 정책은 어떻게? 이 공급량이 이 정도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10, 이게 16, 17이죠. 17년도에 공급량 정말 많았다고 했죠. 정말 많았다고 했죠. 자, 이 상황입니다. 그 16년까지는 이 상황이에요. 보세요. 이 앞에, 이때 28만 호가 나왔는데, 이 앞에 얼마가 나와 있는지, 몇 년치가 나와 있는지 보세요. 이게 나와서야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불과 이거 1년 나왔다고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이거보다도 적은데, 요거 한 번 나왔다고? 이걸 버텼던 시장이 요거 한 번 나왔다고 하락할까요? 안 합니다. 즉, 그리고 이때는 뭐가 있죠? 이때는 이 앞에 이만한 물량이 또 있었잖아요. 이거는 앞에 이렇게 적은 물량이 있잖아요. 과소 물량이 이만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3일을 굶기고 밥 한 끼 줬다고 배부를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일주일간 단체 벌렸어요. 일주일간 맨날 단체를 벌려서 파티를 벌려서 먹고는 상태니까 이게 나오면서 배불러 더 못 먹겠어요. 수요 측에 더 못 먹겠어요. 이제 못 먹어요 하고 떨어졌지만은, 자, 1, 2, 3, 4일 굶기다가 밥 한 끼 줬다고 배부르다가 못 먹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의 성격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파악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정책이나 지금 나오는 환경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제 밴드를 갖다 이제 한 달이나 1년 겪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시장을 어떠한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2020 시장 전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0 시장 전망에서 지금까지 몇 편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장의 성격. 기본적으로 이번 장은 보세요. 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번 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왼쪽에 연도별 사업 주체별 건설 현황입니다. 보세요. 70년부터예요. 우리가 지금 70년부터인데, 자, 보세요. 주택의 수명을 40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럼 1980년이죠. 80년. 자, 80년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보세요. 이 전 시대는 아파트 물량이거든요. 아파트 물량이 70년대에 몇 호나 나온지 보이시죠? 지금 숫자. 전국입니다. 전국 7,000호예요. 7,000호. 그럼 이 주택들이 멸실될 때는 70년대에 나왔던 주택들이 멸실될 때는 몇 호가 멸실이 될까요? 7,000호가 멸실돼요. 1년에 7,000호씩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2만 호, 3만 호 놀다가 그 80년대에 들어오면 드디어 8만 호 뛰어듭니다. 8만 호, 9만 호 하다가 이제 거의 10만 호 근처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기는 이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 이 시기입니다. 주택 멸실 현황입니다. 보세요. 6년 전에 주택 우리나라가 보통 이때부터 됐는데 전국 기준으로 멸실 현황이 6만 호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이 전권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되게 적을 거예요. 이 전권은 아마 통계를 내면 되게 적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더 적을 거예요. 왜? 1년에 아파트를 7,000호밖에 안 졌으니까. 아파트를 7,000호밖에 안 졌으니까 멸실시켜도 7,000호가 멸실됐겠죠. 그쵸? 입학생하고 졸업생은 같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보시면은 7천억 뭐 하다가 2만호 되다가 언제까지? 자, 이때 오면 10만호가 뛰어듭니다. 10만호. 자, 6만호에 시작을 했죠? 지금 몇 호? 13만호. 이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멸시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진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활발해지어야지 멸시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멸시를 시키지 않아요. 대부분 공실로 둡니다. 공실로 둬요. 빈집이지 멸시를 시키진 않아요. 굳이. 대부분. 여러분들 오래된 주택 비어있다고 멸시시키세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늘어났던 걸 뜻해요. 6만호, 7만호 하다 지금 13만호. 2배 늘어났습니다. 2배. 자, 2016년도에 오면 2배가 늘어나요. 이 3만호, 6만호 하다가 2배 나서 10만호 수준 넘어갑니다. 이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나라의 주택들은 대부분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 쭉 올라가요. 87년도부터 87년도에 처음 10만 원 찍는데 그 불과 3, 4년 만에 몇만 원 찍냐면 10만 원, 16, 18, 20, 27, 38.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멸실주택은 7,000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시기 9만호, 8만호, 9만호, 10만호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기는 18, 20, 30, 40, 43만호 시대예요. 멸실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이시죠? 입학생과 졸업생과 얘네가 이때 입학한 애들이 지금 졸업을 하면 7천이고 얘네들이 입학을 한 애들이 졸업을 할 때 지금 10만인데 얘네가 입학을 했으니까 얘네가 졸업을 할 때는 몇 만이 나올까요? 36만이 나와요. 30만 호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얘들 입학할 때 멸실주택이 30만 호가 나와야 돼요. 1년에. 1년에 30만 호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허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허가 실적이에요. 우리나라 인허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적었을 때 기준 잡으면 1년에 40만 호예요. 우리나라가 인허가가 40만 호를 잡는데 멸실이 40만 호가 나온다고요. 인허가가 40인데 멸실이 40만 호가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인허가가 50일 때, 이때는 우리가 여기 올 때, 인허가가 70, 60일 때, 이건 굉장히 사실 많을 때긴 해요. 보통 뭐 50, 4, 50, 요 정도. 인허가가 50일 때는 멸실이 몇 호? 한 6, 7만 호 됐다고요. 그러면은, 순전히 늘어나는 주택수는 40만 호 수준이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줄어든다고요. 이것도 이제 40만 호 줄어드는데 멸실이 6만이 아니라 몇이 된다고요? 6만에서 12만이 되면 몇 가지 늘어난다? 40만까지 늘어납니다. 즉 주택 공급을 못해요. 순증이 안 나와요. 순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나올 수가 없냐면은 왜 순증이 못 나오냐면요. 이걸 다 멸시시킬 만큼 새우 짓고 순증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줄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 뒤에 감당이 안 돼요. 그 뒤에 감당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신도시를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신도시를 하는 게 힘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이렇게 떼어지면 되는데 원래 이렇게 떼어져야 되는데 이 졌을 땐 뒤쪽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 도표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제가 부동산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를 몇만 쌍을 줬냐면 신혼부부를 40만 정도를 잡았어요. 30만 후반대를 잡았습니다. 38만 뭐 요 정도. 지금 몇 만인 줄 아세요? 지금 20만이에요. 20만. 신혼부부도 20만이 죽었어요. 신혼부부가 20만이 죽었다는 얘기는 출생하는 아이들도 그만큼 죽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도 그만큼 죽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과 10년 사이에 나타나는 번호가 40만 가까이, 30만 후반대에서 20만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20만도 깨진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20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고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원래, 왜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매수는 신혼부부예요, 원래. 근데 이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숫자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신혼부부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주택량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가 줄고 신혼부부가 줄기 때문에 신규 주택 숫자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숫자에 얼추 맞추면 돼요, 그냥. 줄이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40만 있을 때는 거기다 조금 노후주택까지 합쳐가지고 한 50만 지면 되고, 신혼부부가 20만이면 거기다 노후주택 합쳐가지고 20 몇만을 지면은 30만? 30 몇만 정도 지면 맞아요. 우리나라 기준 잡는 주택 숫자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은 아니고 결정적으로 비어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요. 지금 욕조에 물 받아놨는데 물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이건 적정으로 봤을 때 50도의 물을 넣어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물이 돼요. 물 온도가 50에 수염을 할 테니까. 수염을 할 테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 온도가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0도의 물을 넣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00도의 끓는 물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해. 근데 100도에 끓는 물을 넣었다가 50도를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고정 기본 틀을 만든다면은 한 50 정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 단기적인 그 추운 걸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심하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량이 줄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우리나라 인구를 봤을 때 맞아요. 뭐 세대수가 늘어나서 주택 숫자도 마찬가지로 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이민 세대이기 때문에 이민 세대는 주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냐면 늘어나는 이민 세대는 노후 세대거든요. 여러분들 뭐 세대수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계 직접 확인하세요. 아니에요, 그거. 이민 세대수는 늘어나는 게 거의 혼자 사시는, 왜냐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으니까 청년이 아니라 나이 드셔가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한 분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남아있는 거, 이게 2인 가구예요. 우리나라 2인 가구는 대부분 단독주택에 삽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단독주택에 산다는 게. 노인층이야, 노인층. 혼자 사시는 노인층이 늘어나신 거예요. 이분들이 집 세워 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강력한 매수 주체 아니에요.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2인 가구 위주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믿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지, 실제는 아니에요. 아마 그분들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숫자를 줄이는 게 맞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얘네의 멸실이 다가온다고요. 단기적으로는 주택 부족이 더 심각해져요. 장기적으로는 주택이 남아도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같이 공급을 하면 주택이 남아도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얘네의 멸실 때문에 주택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현재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거 부동산 정책 피는 게 되게 힘든 시기예요.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줄이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주택 부족이 더 심해지는 시기라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수한 것도 맞는데 사실은 워낙 힘든 시기예요. 정책 짜기가.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했냐. 이게 지금 이번 장을 맞이하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신도시와 택지를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멸시를 땡겨가지고 미리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땡겨서 하겠다는 거예요. 땡겨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 부족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늘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늘려서. 신도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도시 공급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늘려서 하겠다. 그래서 땡겨서 하려고 재개발, 재건축, 구도심을 갖다가 박근혜 정부에 내건 거예요. 그 재개발, 재건축, 뉴스테이,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원래 도시 재생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문제예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이 뭐냐면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 재생을 하면 항상 중공업 지역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정말로 정부가 의지가 있나 없나를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공업 지역이라는 건 공장이기 때문에 민간이 사업을 못해요. 이거는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정부가 공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공업 지역. 그리고 주거환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이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테이였고,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 계속 나왔죠. 정책은 이렇게 흐름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정책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분들이 절대 바보 아니에요. 그분들이 중공업 정책 내놨을 때, 이분들이 중공업 지역을 갑자기 왜 내놨지가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놓을 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뉴스테이를 왜 집어넣었지? 건설사한테 퍼주려고?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그분들 절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구도심 재생으로 분산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도 어때요? 이거 집중돼 있잖아요. 집중돼 있잖아요. 이거.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이게 딱 오는, 자, 언제요? 보통 90년대 정도부터 91년대 얘네가 딱 오는, 얘네가 40에서 보통 우리가 45년 정도까지 충분히 지내죠? 그럼 2025년 돼가지고 한 번에 40만 원 멸치 시킬 거예요? 그 뒤에는 43만 원인데? 여러분, 지금 수도권에서 43만 원을 멸실시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서울에서 1만 원만 멸실시키고 2만 원만 멸실시켜도 난리가 나죠. 2만 원만 멸실시켜도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맨날 하죠. 뭐 1만 원, 2만 원 멸실시키면 2주 수요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43만 원 멸실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건 전쟁통입니다. 난리통 납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걸 갖다가 1년에 43만 원이니까 2년 후 나누면 22만 원가 되고 4년 후 나누면 10만 원가 되잖아요. 10만 원은 버틸만 하다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늘려야죠. 멸실시킬 최대한 분산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 앞쪽은 땡겨서 분산시키고 이 뒤쪽은 늘려서 분산시키면 뭐가 맞냐? 이 뒤쪽을 늘려서 분산시키면 신혼부부가 줄고 있잖아요. 수요 측도 줄고 있다고요. 이게 얼추 맞아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앞쪽을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빨리 해가지고 신규 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시켜주면서 이 리스크를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땡겨오고 이 뒤쪽은 늘려가지고 신혼부부가 줄면서 이것과 맞추면 얼추 대강 그래도 적당한 사이클 부동산의 대량 멸실이 나오면서 부동산의 대혼란기는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땡겨와서 뉴스테이부터 해서 주거환경 개선에서 일찍 땡겨오자 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테이 사업을 2016, 17, 18에 열심히 했다면 얘네가 언제 입주가 시작이 되지만 얼추 2021년, 2022년이에요. 여러분, 이번 물량 구간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물량 구간이 원래 내년까지예요. 2020년까지도 물량이 적당히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2021년, 2022년이에요. 만약에 이때 뉴스테이어 물량이 나왔다면 시장은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전세 가격으로 인한 매가 상승이 그렇게 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플랜을 짜놨던 거예요. 거의 한 10년간 플랜을 짜놨던 거고, 제가 이걸 갖다가 제가 우연히도 이쪽을 공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승환 장관부터 나와서 이 플랜이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사실 나오고 보는 순간 바로 알았어요. 거의 며칠 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얘네가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가 바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2014, 2015 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바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사실 되게 운이 좋았어요. 제가 공부하던 분야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번 장은 숙명적으로 제 신도시를 갖다가 대규모 할 수가 없는 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2018, 2019를 지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도시 정책도 안 내놨다. 그러니까 저기서 맨날 댓글 나오는 게, 아, 신도시 정책 내놨잖아요. 아니, 30만 호가 신도시 정책에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가 지어졌는지. 1년에 얼마 지어졌어요, 지금. 1년에 42만 호가 지어졌어요. 1년에 42만 호가 지어진 걸 신도시로 메꾸려면 1년에 40만 호씩 나와야죠. 3년이면 몇만 호예요? 100만 호 나와야죠, 100만 호. 3년간 100만 호 나와줘야 돼요. 이건 3년간 100만 호가 아니라 5년 후에 30만 호, 40만 호 얘기하고 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 정책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도시 정책이란 건 구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이벤트로 벌리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로 벌리는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0만 원씩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 30만 원씩 앞으로 5년, 10년의 플랜을 내놨다면 이거는 신도시 정책을 내는 거예요. 구조적이잖아요. 구조적으로 나왔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급한 대로 그린벨트 여기저기 풀어가지고 30만 원 내놓겠다. 이건 이회성이잖아요. 한 번 하는 거죠. 이거는 구조적인 게 아니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추세를 본다는 건 구조적인 거, 지속적인 걸 보는 겁니다. 지속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서 안 내놨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 제가 그 말했던 게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신란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냐?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현 상황을 파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 상황 파악 안 했으면 40만 원씩 5년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상황을 현 정부도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모르겠다고 보지 않았어요. 바보 아니잖아요. 얼마나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들어가 계신 곳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봐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제가 한 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표 보세요. 이거 보이지 않아요? 입학생이 7만 명일 때 7만 명이 조금 올라가지만 입학생이 40만 명이면은 39, 43, 36, 42만. 자, 거의 40만 근처만 한 1, 2, 3, 4, 5, 6, 36만 호. 6년에서 7년을 찍습니다. 30만 후반부터 40만을 6년에서 7년을 찍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부분들이나 국토부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모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분들이 바본가요?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신도시 정책을 안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분들을 탓한 게 아니에요. 안 내놓는 게 맞아요. 안 내놓는 게 맞다고요. 이게 이 상태에서 신도시를 내놓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슬럼하고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어디예요? 그냥 일기 신도시예요. 버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버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 일기 신도시는. 버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분명히 여긴 재생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거길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전 정부에서 미리 신도시하고 택지를 없애놨다고요. 대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정부가 바뀌어도.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신도시가 바로 못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만약에 신도시가 나온다면은 그린벨트나 소규모 택지 풀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빨라야 5년, 즉 2023년이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온다 해도 소규모입니다 하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신도시 나온 거 어때요? 보시면 똑같잖아요. 전 정부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전 정부에서 그거 알고 막아놓은 거예요. 신도시 한다 하더라도 방향을 틀까 생각을 하더라도 택지를 지정을 안 해놨는데 어떻게 틀 거예요? 택지가 없는데? 택지가 있어야지 집을 짓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린벨트 풀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풀 수 있는 그린벨트가 그렇게 많을까요? 별로 없다고요. 최대한 그 다음에 그린벨트 푼다고 해도 최대한 땡긴다 해도 5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가 2015년 이때 얘기하면서 2018, 2019를 지나면서 신도시로 만약에 정책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 신도시가 나오기 위해서는 2023년이고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못 나온다. 왜냐면 그린벨트 푸는 수준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실제 나올 것도 거의 오차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정해진 겁니다. 10년 전에. 이게 안 보이셔서겠지 이미 10년 전에 플랜을 짜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2023년까지는 짜놨어요. 그 뒤는 짜여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뒤는 짜여 있지 않은데 여기까지는 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신도시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이번 장의 숙명이에요. 숙명. 신도시를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구도심 재생을 해야 된다. 결국 구도심 재생을 가야 돼. 신도시를 간다 해도 이것 또한 나오면 2023년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려면 2018년도부터 뭘 했어야 돼? 18, 19년도에 30만호 지어진다고 택지를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라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게 나왔다면 2023년 나오고 택지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이건 좀 더 길어집니다. 그린벨트 푸어하는 택지는 좀 더 빠른데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진짜 대규모 택지를 하려면 이건 시간이 더 걸려요. 더 걸립니다. 이거 한 7, 8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뒤로 가겠죠. 하지만 2023년에 신규 택지 나오고 일단 급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년 뒤에 대규모가 있다면은 일단은 공급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막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정부에 안 막았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부 고위관리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던 MB가 됐던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최소한 정부의 최상위층에서는 자기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정책을 그런 식으로 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저하고 성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믿음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택지 지정을 구조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한 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그걸 하면 예를 보여야 된다고요. 구도심 플러만은 손 놓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즉 이번 정부도 구도심 재생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는 대규모 멸실은 이미 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정부 넘겨주면 돼요. MB 때도 여러분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MB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MB 때도 보금자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MB하고 몰랐을까요? MB도 3년 지나면 2, 3년 지나면서 알았을걸요? 그래서 MB 정부 맨 마지막에 보금자리 축소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권 초반부터 계속 심심하게 미웠던 걸 자기 정권 안에 자기 손에서 끌어내는 건 힘들어요. 이건 바로 레임덕이 한 얘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냥 살살 덜 추진하고 다음 정부에 네가 굳혀라 하고 넘겨줘요. 다음 정부 들어오자마자 보험제 다 폐지시켰잖아요. 원래 이 수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철거를 갖다가 이번 정부에서는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갑자기 바꾸는 건 힘들어요. 원래 인지상정이에요. 이거 그냥 힘듭니다. 이번 정부에서 하고 내세웠던 주요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거 힘듭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다음 정부가 해야 돼요. 다음 정부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이게 현재까지 지금 현재의 숙명이에요, 숙명.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 문제는 저금리예요, 저금리.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보자고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전 정부에서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는 게 현재 전월세 시장이에요. 전 정부에서 짜놓은 프레임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 정부에서는 전세를 전부 다 월세로 바꾸려고 했어요. 전세 전부 다 월세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투자 경력 조금 긴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전세제도한 제도는 이미 없어져야 돼. 이미 구시대의 유물 없어져야 되는 제도 아닌가요? 얘기를 했어요. 왜? 뭐, 그것다 뭐, 해먹으려고? 아니요.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권을 그런 식의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가 누굴 지지하던 정권을 갖다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장 분석이 안 돼요. 그건 이유야. 최소한 최상위 측은 뭔가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과 성향과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자기 신의 사회 사욕이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하다가 거기서 또 꿈을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게 주는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에서 월세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되게 길어요. 월세화는 뉴스테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얽혀있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구수 감소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수 감소, 경기 활성화, 그 다음에 복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월세로 바꾸려고 했던 이유는 다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여기서 나온 열매가 뉴스테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테이 하나를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부터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설명 못 합니다. 내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 있어요. 사실 이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월세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거기에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아주 묘하게 섞여버렸어요. 묘하게. 전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했지만 전 정부에서는 저는 전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나중에는 제한을 두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줄였을 거예요 아마. 지향점은 줄이는 거였습니다. 줄여서 이걸 뭘로 간다? 월세로 간다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정부는 복지를 내걸고 나왔다고요. 복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진사회로 가면 복지가 커진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묘하게 섞여 보였어요. 전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하고 실거주장을 성격을 길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복지가 들어오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복지는 점점 늘기 마련이죠. 그 전세자금 대출도 점점 늘게 만들어졌습니다. 늘게 만들어졌는데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저금리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은 아마 전 정부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돼버리면서 아주 묘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이 상승세가 한참 되면 여러분들 시장은 진행될수록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은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커집니다. 실거주장보다 유동성장 되면서 커지는 거예요. 상승세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2014년, 2015년도에 저 만나고 오신 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1년만 빨리 심쌤을 만났어야 되는데 라고 하셨어요. 15년도에 오신 분들이. 17년도에 오셔서 하신 분들이 뭐하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1년만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는 시장이 끝났네요. 1년만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요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시장이 끝났네요예요. 시장이 끝났네요예요. 15년도에 오신 분도 그 얘기를 했고 17년도에 오신 분도 그 얘기를 했고 19년도에 오신 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다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시장이 끝났네요 이거는. 근데 시장이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제가 15년도에 와가지고 그 말씀하신 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그때 시장이 끝났네요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갭 투자였어요. 갭 투자. 근데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갭이 부어지니까 매매하고 전세가 갭이 부어지니까 이제 갭 투자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난 거 아니냐. 왜냐면 내가 아는 세상은 내가 아는 투자의 모든 것은 갭 투자야. 다른 투자는 해본 적이 없고 주위 사람도 다 갭 투자거든.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는 이 우물에 온 우주한 곧 우물이에요. 딴 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바로 한 발자국만 디디면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으로 넘어가죠.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성격이 실거주의 시장에서 유동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요? 주식이 크죠. 주식이 크죠.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많이 올랐다 생각하죠? 주식에서는 여러분들 그 정도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2배, 3배 오른 게 어쨌다고요. 주식에선 그 이상 오른 거 수도 없이 많습니다. 훨씬 커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다? 처음에 실거주장으로 가지만 끝으로 갈수록 유동성 때문에 성격을 띠면서 주식시장 비슷하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변동성이 커져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지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작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상승폭이 커진다기보다는 변동폭이 커져요.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서 제가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초반부가 꽃기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2017년 말까지는 꽃기위다. 그냥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냥 꾸준히 오른다. 뭐 급격히 뭐 기에 올라가진 않아도 꾸준히. 대신에 막 이렇게 하락도 안 나고 꾸준히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게 그 뜻이에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꽃기위 아니라 변동폭이 적으면서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과 비슷하다고 했죠. 혼자 내비둬도 잘 크는 아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 어떤 걸 추천했었죠? 제가 이번 장 시작하면서 분당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혼자 내비둬도 잘 크는 아이다. 그리고 하락도 별로 안 나온다. 상승폭으로 보자고 한다면 당연히 강남 재건축이나 서울 쪽이 당연히 더 많이 오르는데 대신에 얘는 그래도 기복은 있다.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분당 같은 지역은 그것도 없다. 거의 하락도 잘 안 나오고 대신에 상승률이 뭐 기가 막힌 상승률이다 그거는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분들에겐 이게 오히려 더 편해요. 꾸준히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2017년 말까지는 꽃기위다. 꾸준히 올라간다 그냥.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고 조금씩 가격이 꾸준히 계속 올라가지 급격히 뭐 얼마 안에 2억씩 하고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장세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2017년 말 18년도 이제 꽃길 끝났다. 지금부터는 꽃길 끝나고 이제 유동성장 폭격이기 때문에 게다가 물량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진폭 크다 이거는. 상승폭이 적다. 꽃길이 끝났다는 얘기가 상승폭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다. 상승폭도 그만큼 크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심장 약하신 분들 하기 힘들다 이거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강남 올라가냐? 아 올라간다. 근데 심장 약하신 분들에겐 전 절대 추천 안 한다. 순식간에 몇 억씩 올라가지만 순식간에 몇 억씩 떨어질 수 있는 장이다 지금부터는. 이 원장님은 심장 약하신 분들이 내 전재산 올인해가지고 강남 재건축 들어갈까 하셨다가는 제명이 못 사신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후반을 갈수록 상승폭은 오히려 커집니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끝나면서 시장 끝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지금도 얘기했어요. 신수임을 1, 2년만 먼저 만났어도 아니에요. 시장이 후반이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지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커져요. 대신에 변동폭도 커지죠. 왜? 유동성장 성격이 되니까. 유동성장 성격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번 장은 원래 플랜이 짜여 있는 게 전세 가격 상승을 통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세 가격은 매매가의 하방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매매가가 쭉 떨어지다도 전세가를 딱 만나면 일단 멈칫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에 이때 멈칫을 한 다음에 방향성은 두 개죠. 치고 올라가거나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기준점은 아닌데 지지선 정도 역할은 해줘요. 그래도 이게 꼭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바닥 아니에요. 전세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15년 말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방에서 신규 매입할까요? 했을 때 여기 전세가밖에 안 해요. 여기 신축 가격이 전세가밖에 안 해요. 살까요? 했을 때 왜 신축 가격이 꼭 전세가보다 높다고 치고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신축 가격이 여기 신축 가격이 전세가밖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세가가 신축 가격만큼 비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축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축 가격이 떨어지죠.
전세 가격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전세 가격에는 거품이 없다는 말 아직도 믿고 계신 분 없죠? 아닙니다. 전세 가격 거품이 왜 없어요? 여러분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걸 갖다 못 보셨나요? 왜 거품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거품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이 쭉 가면 전세가가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복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커졌어요.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 발생했냐, 매가가 시장 후반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폭이 더 커진다고요. 그럼 전세가가 못 따라가요. 매가는 치고 올라가는데 전세가는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율이 하락하게 되겠죠. 전세가율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서울 하나만 둡시다. 시간상 그래프 보이시나요? 자, 전세가율이 하락했습니다. 전세가율 쭉 하락해요. 이거 하락기예요? 보세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하락기예요? 상승기잖아요. 전세가율 어떻게 돼요? 64%에서 어떻게 떨어져요? 38%까지. 반토막 나죠, 반토막.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아닙니다. 그럼 왜 반토막이 나요? 매가가 치고 올라가니까 전세가가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 수치가. 자, 맥시멈 보세요. 64%죠? 64%죠? 지금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앞에 거도 똑같이 아파트 한 겁니다. 아파트 기준 보자고요. 지금 아파트 기준 보면 되니까. 서울, 서울? 자, 서울 전세가율 보세요. 서울 전세가율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전세가율이 쭉 떨어졌죠? 되게 많이 떨어졌죠? 되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언제? 최근 물량 구간이 떨어진 게 이겁니다, 지금. 물량 구간 나오면서 전세 가격 하락하고, 그다음에 매가는 그래도 별로 안 빠지고 하면서 하락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몇 프로? 59%. 60% 수준이죠? 60% 수준. 하지만, 서울 전세가율 보세요. 60%면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이게 몇 프로예요? 59. 이 이상해. 이때예요, 이때. 전세가율이 가장 높던 시기에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수준의 60% 이상의 위치를 하고 있다고요. 수도권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죠? 전세가율 몇 프로? 67%, 68, 거의 7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매가가 많이 치고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67%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예전 상승장 때는 보세요.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쭉쭉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38%까지 떨어진다고요. 수도권을 놓고 볼까요?
똑같죠? 수도권이 39%가 떨어졌다고요. 근데 지금 몇? 수도권에서 전세가를 제일 높았을 때가 몇 프로? 67이라고요. 2001년도 67%가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 몇 프로?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68%. 역대 최고치예요. 이만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장의 최고치보다 높아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저금리 때문에 그래요. 저금리와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다 아파트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매가가 뛰는 만큼 전세 가격도 올라가면서 전세가 유예 하락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55에서 71, 이 폭이 넓어서 이게 있어 보이지, 저 앞에 것처럼 30에서 77로 갖다 놓고 보면 거의 그냥 이 상태예요. 그냥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기준 놓고 보면, 이 수치 기준 놓고 보면 지금 현재가 얼마다? 67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수직 상태예요. 이렇게 수평 상태. 수평에서 약간 떠오르 있는 상태 정도예요.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상승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지단장 보세요. 상승장 올라가자마자 전세가율 하락하는 거. 전세가율 이렇게 하락하잖아. 근데 왜 그 몇 년간을 하락을 했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은 쭉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딴 기준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왜? 전세자금 대출과 저금리 때문에. 이게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자, 지금부터가 이제 2020년 전망입니다. 지금부터가.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세 가격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가의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월세 가격,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하긴 뭐냐,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 월세 가격은 다운와요. 즉, 전세 가격과 매가는 둘 다 뭐에 의존을 하죠? 매가는 전세 가격에 의존을 합니다. 실거주면은 대출에 의존을 합니다. 대출에 의존을 하죠. 즉, 자기 자본과 대출에 의해서 의존이 됩니다. 그쵸? 전세 가격은 대출에 의해서 의존이 되거나 자기 자본에 의해서 갑니다. 그쵸? 월세는 자본에 의해서 월세를 내시나요? 월 수입에 의해서 내시죠. 현금 흐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유동성을 늘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본. 현금 흐름을, 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활성화됐나요? 활성화 안 됐습니다. 경기 활성화 안 돼요. 대신에 뭐만 발생하고 있죠? 자산 가격의 상승을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산과 대출 금리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것에 의존하는 자가와 전세 가격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월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번 장 특징이에요. 월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오히려 지수 보면 하락했어요. 월세는 약간 되게 신기하게 월세는 약간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금리의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는 초약세, 반면에 전세와 자가는 초강세 수준이에요. 지금 특히 전세가 초강세 수준입니다. 이게 현재장의 아주 유동성을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그럼 이게 2020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부분인 거죠.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요거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자, 이 현상이 발생하면, 자, 전세가 초강세입니다. 이 전세가 초강세라는 얘기는 전세는 언제 강세를 띠죠? 물량이 적을 때. 무슨 물량?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라고요? 2018년부터 2019년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전세가 반등이 언제 나왔죠? 2020년도에 나올 수도 있었어요. 원래는. 실제 물량이 예전 처음 주어진 건 물량 2020년이었거든요. 예전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전세가 반등이 나온 건 2020년으로 보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2019년 상반기에 나와 보였어요.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물량이 줄어드는 순간 전세가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이번 장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 이게 원래는 전세가가 언제 치고 올라가냐면은, 원래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는 거는요,
물량이 전체 누적 물량이 적어진 상태, 즉 과물량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량이 현재도 많은데 과거는 더 많았어.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조금 죽었어 하는 순간에 전세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무엇을 비고 올린다고요? 매가를 비고 올려요. 전세가가 보세요. 전세가와 매가가 있죠.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매가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 전세가가 더 올라가면 매가를 밀어 올려요. 이게 뭐죠? 이 비율이? 이게 전세가율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은 전세가격이 쭉 올라왔지만 전세가율이 64였나? 60, 66, 64가 된 이후에야 2013년도에 매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11, 2012년도에도 전세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매가 안 움직였어요. 일정한 비율까지 올라온 이후에 매가가 움직입니다. 이건 제 실거주 지수죠? 예, 실거주 비용. 실거주 비용 측면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제가 하다 보면 다시, 기존에 다 있고, 또 하다 보면 제 강의는 계속 반복이에요. 듣다 보면 어차피 또 나옵니다. 자, 이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올 필요가 있었다고요. 왜? 이 상황이니까. 전세가 40%에서 전세가율이 5% 올랐다고 매가가 뛸까요? 안 뜁니다. 2억짜리 집이 전세 4천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전세가 4,500 됐다고 매가가 뛸까요? 안 뛰어요. 전세가가 얼마까지 올라와야 뛴다? 한 6천 얼마까지 올라와줘야 뛰는 거야. 지금 3억짜리 집에 전세가 2억 정도는 돼야지 뛰는 거예요. 60몇 프로 나와줘야 뛰는 겁니다. 3억짜리 집에 전세가 5천만 원이었어요. 또는 8천만 원.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비유 같으세요?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청라 같은 데가 매가가 3억이 뭐야? 훨씬 비쌌는데 전세가 8천이었습니다. 서울에도 있지 않았어요? 서울도 제 기억에 리첸트 아파트인가? 그거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낮았었는데, 제 기억에. 전세가 2억 얼마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그거. 그 뒤에 미친 듯이 쪘죠. 근데 거기서 8천짜리가 9천 됐다고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안 올라. 일정한 전세가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그 다음에 매가를 자극을 해서 매가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즉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이 수준 이상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장은 어떻다고요? 이미 올라와 있다고요. 올라와 있다고 이미. 워밍업이 돼 있는 상태예요. 먼저 장에서는 전세가율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도 2009년부터 쭉 전세가율로 올라오죠. 올라와도 워밍업이 필요했다고요. 워밍업이 필요해서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이번 장은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 워밍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상태라고요. 지방요? 지방도 이 상태예요. 전부 다 똑같아요. 지방도 70몇에서 80% 상태입니다. 워밍업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 정도의 상승장이 지속되는데 전세가율이 이 7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저금리와 유동성, 전세자금 대출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이 무엇이다?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순간 매가가 바로 치고 나갑니다. 이번 장은. 예전 장은 어떻게 했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도 한참 기다려서 몇 년을 기다렸다가 매가가 움직였는데 이번 장이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움직이면 매가가 바로 치고 올라가요. 즉 전세가와 매가의 동조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럼 우리가 매가가 움직이는 걸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전세 가격을 알면 되겠죠. 근데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장을 이렇게 인과로 이게 고의식으로 파악을 하시라고요. 지금 매가가 움직이는 건 무엇이 움직이면 매가가 움직인다? 전세가가 움직인다. 왜? 전세가율이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전세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 성격이 있다? 물량이 많아도
물량이 많으면 원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지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물량이 조금 줄어들려고 하면 전세가가 바로 치고 올라간다고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곳이 언제예요? 어디예요? 수도권. 올해 상반기였어요. 상반기, 중반기에 바로 전세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저는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저는 매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전세가 상승이 이렇게 빠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세가 상승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예전에 생각했을 때, 예전에 5년 전, 6년 전에 지금 장을 그리면서 이렇게 전세가가 빨리 치고 올라갈 줄 몰랐어요. 왜냐? 그때는 지금 이 정도 저금리가 될 줄 몰랐거든요. 제가 뭐 금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죠. 그거는. 금리 하시는 분을 갖다 놔도 5년 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면 아마 알기 힘드실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뭐가 달라졌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움직이는 패턴도 바뀐 거예요. 물량이 줄어든 순간 전세가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매값을 보기 위해선 전세가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순간 매가가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가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전세 가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패턴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어떻게? 과물량이 해소된 다음에 움직인다? 아니요. 물량이 그 전보다 줄어들면 바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지간하면 진짜 어지간히 쌓여있지 않으면 거의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무슨 물량?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전년도부터 줄어드나 늘어나나를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호갱로 보는데, 여러분 되게 특이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현재에 갖다 놓고 과거 언제를 갖다 놔도 봅시다. 몇만 나오죠? 수도권? 20만 나오죠? 20만? 언제를 갖다 놔도 20만 나옵니다. 이 물량 구간이기 때문에. 20만 나오죠? 제가 지금 이거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20만 나오죠? 다 20만 나옵니다. 미래에 볼까요? 얼마 나오나? 언제 갖다 놔도 12만, 10만, 10만. 얼마가 줄어든다고요? 12만. 반 줄어들어요, 반. 입주 물량이 반이 줄어든다고요. 입주 물량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을 때보다, 여러분 지금은 현재 보실래요? 현재부터 약간 전부터 약간 후까지 보세요. 15만. 적어요? 많아요.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그 전보다는 적어요. 그 전보다는 적잖아요. 17만이잖아요. 그 전보다는 적은 겁니다. 단지 이게 현재도 많은 건 아닌데, 적은 건 아닌데, 과거보다 적다고요. 근데 과거보다 요 정도 줄어들었다고 전세가 상승 반전을 했다고요.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볼까요? 17만이니까 한 3만 줄어드는데요. 3만, 4만 줄어드는 순간 이 정도가 뜨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5만 줄어들었네, 이때는 6만 줄어들고, 이때는 8만이 줄어드네요. 단지 3만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3만, 4만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전세가 상승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전세가의 상승이 나오면 매가의 상승이 바로 나오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지금도 줄어들어서 전세가 상승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더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수도권은 크게 제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유동성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도 어떤 분들이 댓글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줄인다고 하던데요? 상관없습니다. 왜? 실거주장이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전세자금 대출 줄였을 때 문제가 되는 곳은 실거주장인 곳이 아니라 유동성장인 곳이에요. 대출 줄여서 문제가 되는 곳은 실거주장이 아니라 유동성장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 자체는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서울대
입학 합격 원서를 썼는데 어느 해는 50대 1인데 어느 해에는 15대 1, 또 어느 해에는 5대 1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가기가 쉬워졌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어요. 좀 경쟁력이 좀 줄어들 뿐이 똑같이 힘듭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과거에 2대 1밖에 안 됐던 곳들. 이런 것은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힘들죠. 전세자금 대출을 줄여서 수요축을 줄이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즉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타격을 받는 곳은 수도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거주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수도권은 아직 추세 상승입니다가 이 뜻이에요. 정책은 먹히지 않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리나 외부 변수나 정책이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는 보다가 부동산에 뭐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라고 하면 참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한심한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깨달으실 때도 됐어요. 그만큼. 벌써 이번 장 시작한 지가 지금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도 못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참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수도권은 그래서 한마디로 추세 상승입니다. 어떻게 된다?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 지역이 넓어지고 상승 폭이 커진다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상승폭도 커질 확률이 커요. 대신에 지금 최상단을 정부가 막아놨죠? 그럼 앞으로 나가는 패턴은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최상단과 중단의 사이가 벌어져 있죠. 하단도 벌어져 있죠. 일단 최상단이 아마 중단 쪽으로 내올 거예요. 중단 쪽으로. 중단 쪽,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는 규제. 요거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정부 규제 나왔죠? 규제가 나오면서 주택 수를 늘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1주택도 종부세 맞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항상 이거는 투자에서는 이 또한 닫힌 게예요. 닫힌 게이기 때문에 한 곳을 막으면은 똑같이 규제를 했는데 A와 B가 닫힌 게고 있다면 A를 규제를 했고 B를 규제를 했어도 B의 규제가 더 크면은 무슨 얘기다? A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규제를 했어도 갈 데가 없으니까 닫힌 게 와면은. 현재 규제는 주택수를 늘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규제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예전에 정말 비싼 주택 하나, 그 다음에 싼 주택 쭉 했던 분들이 정말 비싼 주택과 이제 중가 주택 쪽으로 모을 겁니다. 주택 숫자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비싼 주택이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 이 중에서 최상위 주택은 일단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일단은 또 워낙 많이 올라서 쉬어도 돼요. 쉬는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상단이 먼저 힘을 받겠지만 곧 이것은 어떻게 된다? 중하단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거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거주장, 그 다음에 추세. 수도권은 앞으로 2023, 2024년 정도까지, 2025년도까지는 뭐 25년까지는 확신을 하기 조금 힘들어요. 아직은 힘듭니다.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도권은 여전히 추세 상승장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20년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이잖아요. 길잖아요. 상단을 막아놨다 하더라도 상승기가 길면요. 중하단이 치고 오면서 상단을 만나게 돼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다가 매가와 만나는 게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성이. 대부분 상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요. 이게 뭐냐면 방향성과도 관계가 있어요. 방향이 이게 내오면서 만나는 방향인지 이게 올라가면서 만나는 방향인지도 상당히 큽니다. 중하단이 상승하면서 만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추세가 화해되면 상단 다시 뛸 거예요. 15억 대출 막아놔도 다시 뜹니다. 단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해요. 중하단이 치고 올라와서 자기가 쭉쭉 건드려줘요. 일단은 중상단, 뭐 9억짜리 주택을 갖다가 중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가격이 올랐어도. 이 중상단들, 15억 언더부터 시작을 해서 6, 7, 8부터 뭐 13까지 이 얘네가 일단 15억 근처까지 치고 올라가 줄 테고, 그 다음에 중하단, 하단들이 치고 올라갈 겁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짧다면은 상단의 움직임은 더 이상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짧다면. 하지만 이번 장은 깁니다. 그래서 상단도 다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14, 2015년도에 본 건 딱 여기까지였어요. 이번 장은 길기 때문에 이번 장에 2018, 2019를 지나면서 상단은 스톱하고 중하단이 움직일 것까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봤어요. 중하단까지. 그래서 중하단이 움직일 것까지 봤는데 앞으로는 중단과 중하단이 움직이시게요. 하지만 이 뒤에 상단이 움직일 것인가 말 것인가 딱 한참을 생각했는데 저는 상단도 다시 움직인다에 걸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은 예전 글들 보면 나옵니다. 한 2015년도 이때 글들 보면 나와요. 상단 다시 움직인다고 본다. 이번 장이 길기 때문에 중하단이 움직이면 결국 상단이 이번 장이 짧다면 지금부터는 15억 이상 주택들이나 이걸 갖다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중하단 움직이다 이번 장 끝날 수 있거든요. 이번 추세가 끝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번 추세는 길기 때문에 중단, 중상단 움직이다 결국은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상단 다시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5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충분히 게다가 중하단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상승폭이 커요. 큽니다. 상승폭이 생각보다 커요. 쭉쭉 치고 올라가요. 수익률도 괜찮고. 그럼 얘네들이 치고 올라간 다음에 저는 상단 다시 움직일 거 보는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수도권이에요. 즉, 수도권은 뭘 사도 상관없다. 뭘 사도 상관없다. 단지 너무 외곽쪽은 전 별로다. 이건데. 이렇게 너무 외곽쪽 말고는 어딜 사도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일산, 안산 이런 데 하도 안 움직여 하락 나왔었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 신도시들 이거 뭐야 이거 다산 이런 데들 A급 신도시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잘 안 보지만은 움직인다 이거.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얘는 중단, 중하단들 다 움직일 거다. 그 다음에 이런 데 구도심들 수원 같은 데도 많죠. 인천 같은 데 구도심들 결국 다 움직인다. 그 움직일 장이 이제 지금부터 더 이제 나올 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4, 5년 동안에 이 중하단부터 극하단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상단이 움직이면서 이번 장이 끝난다? 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봐야 돼요. 아직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2025년 이후 판단은 아직도 어려워요. 저는 사실 2025년 이후 판단은 슈퍼사이클과 만날지 안 만날지 이거는 제가 좀 더 몇 년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도권 끝났고 지방 봅시다. 여러분 지방도 웃긴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뭐에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 유동성 말씀드리고 있죠? 금리 말씀드리고 있죠? 유동성과 금리는 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에요. 지방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큰 악재가 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이 내년에는 꽤 상승적인 지방을 내년을 전부 다 하락세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전문가의 80몇 프로가 하락세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지방에서 의외로 상승세 나올 수 있다. 내년 지방은 지나고 나면 하락세하고 얘기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얘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유동성에 의해서 전세가율이 높은 건 지방도 마찬가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말로 하지 말고 보여드립시다. 지방. 자, 지방 전세가율이에요. 달라요, 지금? 훌륭하죠? 아니, 어떻게 전세가율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75%예요, 지금 전세가율이. 70에서 75%까지 쭉 일직선이에요. 원래 지방이 전세가율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진짜 이거 너무 훌륭한 전세가율이에요. 이 상태라고요. 즉, 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전세가율이 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니까, 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세가가 움직이면 매가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수도권이나 지방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되면?
좀 전에 수도권을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전세 가격이 움직일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이걸 파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혼의 특징이 무엇이다?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물량이 줄어드는 순간 전세가 상승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물량이 줄어드는 순간 전세가 상승이 나온다고 본다면은 수도권 말씀에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요. 본다면은 지방을 보잖아요. 보세요. 대부분의 지방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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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8천, 1만 9천, 3만, 2만 9천 다 3만 대였죠. 이제 하락단 나올 때 보세요. 2만 5천 다 3만, 2만 대였죠. 어때요? 다 줄죠. 다 준다고요 지금. 특히 경남, 부산 같은 데 보세요 지금. 제가 왜 부산을 갔다가 강세호 넘어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지 보세요 한번. 부산 자체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부산 자체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크지 않아요. 조금 있어요, 조금. 그리고 더 많아지죠? 뭐가 줄어요? 경남이 준다고요, 경남이. 경남이 줄잖아요. 경남 보세요. 경남이 얼마 줄어드는지. 3만대에서 36,000대에서 얼마 줄어드는지. 14,000, 반 이상이 준다고요. 반 이상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부산 인구를 빼가는 경남 쪽에서 줄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들도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여러분, 지금 전국 보면요, 자, 2만 3천. 자, 충남, 충북, 뭐, 경북, 이런 데도 다 봅시다. 자, 봅시다. 근데도 충남, 충북 같은데요. 어때요? 줄죠? 줄잖아요. 2만 5천. 3년 전에. 3만 1천. 11,000원 줄었다가, 현재는 5천 줄고, 7천. 줄잖아요. 이게 준다고요. 이게 이 주는 현상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2018, 2019년 물량 구간이었다는 게 수도권만 간 게 아니에요. 지방도 물량이 많았어요. 지방 물량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방도 줄어요, 지금. 지방도 줄어듭니다. 경남 3만 천에서 18,000원 절반이 줄잖아요, 지금. 지방 쪽도 많이 줄어요. 지방 쪽도. 전북 한번 볼까? 근데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건 있어요.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지방 쪽도 대체로 다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이 대부분 저는 상승세도 할 확률이 되게 크다고 봤어요. 제가 뭐 못 가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보고 느낀 게, 세종, 대전은 현재 지방에서 가장 강세가 강하게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전 투자 못 하지만은, 제가 들어간다면 저는 강하게 나올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기가 좀 지속될 곳을 찾을 거예요. 지속될 곳. 지금 지방에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들은 대전권하고 부산권이에요. 저하면 아마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대전하고 부산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그 외의 지역도 대부분 물량이 줄어듭니다. 언제까지 줄어드냐? 한 1년 반에서 2년 안쪽 줄어들어요. 3년 차가 들어가면 다시 많아요. 3년 차가 들어가면은 왜냐면 여러분들 3년 후 물량을, 지금 물량이 적다 많다 하실 수도 있는데 3년 후 물량은 확정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3년 후의 물량은 확정이 아니에요. 왜? 지금 분양을 시작을 해도 중공까지는 얼마 걸리죠? 3년이 안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 분양하는 것도 3년 뒤에 입주예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입주 물량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다 카운트가 안 된 상황인 겁니다.
안내방안. 근데 내년에는 분양 물량도 꽤 나올 것 같고 해가지고 저는 3년 후까지 확정을 하기도 힘들다고 봐요. 하지만 1년 반 정도, 확실한 건 1년 반 정도 안쪽으로 본다면 지방 쪽이 대부분의 경우 줍니다. 대부분. 사실 제가 강릉이나 뭐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 쪽을 봐도 강원도 쪽에서 대표적인 원주나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이제 입주 얼추 마감이 돼요. 예. 충남에서도 서산당진 이쪽은 아직 물량이 많아요. 서산당진 빼고 나머지 부분 본다면 얼추 됩니다.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전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좀 많은데 지금 상황 봐서는 무너질 정도 많지는 않아요. 무너질 정도 많지는 않아요. 무너질 정도 많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째 장기적으로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면 무너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당장 무너질 정도의 물량은 아니에요. 게다가 현재의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전세자금이나 일로 인한 유동성이 더 들어올 걸 생각한다면 당장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광역시든 딴 수치가 괜찮아요. 딴 수치.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걸 점유 형태인데 보세요. 지방하고 기타 지방은 뭐가 다르냐면 이 형태가 달라요. 지방 광역시에서는 점유 형태가 자가가 60% 수준이거든요. 그 전세가 11% 정도 넘어가요. 이게 예비 매수죠? 즉,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 이걸 흔히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 집을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은 21%입니다. 살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여기는 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방은. 기타 지방은 7%예요, 7%. 이건 뭐라고 불러요? 살 사람 다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세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번 기타 등등의 이유 수도권, 지방에서도 광역지에는 조금 더 점수를 줍니다. 지표가 같다면은. 기타 지방에 가면 무너질 만한 지표인데도 약간 오버 된 정도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지방 광역시급이 되면은 일단 점수 조금 더 줘요. 이원 이유 때문이에요. 이거하고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조금 더, 그 다음에 규모도 있고. 대구도 전 대구가 무너진다는 얘기도 많이, 그냥 뭐 내년부터 무너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건 사실인데 당장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유동성 공급이 일단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울산은 일단은 작년, 재작년에 착공 물량이 워낙 적었습니다. 워낙 적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반 정도는 강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편이고 부산은 경남 물량이 줄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북도 마찬가지예요. 전북도 저는 강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지방에서도 정말 약세를 보일 만한 지역은 이 서산 당진 쪽 라인, 내포 신도시 쪽에 서산 당진 쪽 라인은 조금 아직도 좀 힘들다고 보는 편이고 몇 군데 없어요. 그러면 지방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강세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투잡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단기적으로 치고 나가면 어떨까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보세요. 이번에 규제가 특히 큰 게 4주택 규제예요. 4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4%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큽니다. 되게 큰 거예요. 양도세 중과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거는. 3억대의 집을 사게 되면 3, 4, 10이니까 1,500만 원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에다가 복비 합치면 1,500만 원을 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3억대의 집을 갖다가 한 3, 4천 남겨 먹어야지 3천만 원 남겨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살 때 1,500만 원을 미리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도세는 그나마 오른 거에서 내는데 이거는 입장료가 1,500이에요. 3천만 원을 보고 들어가는데 실제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는데 1,500만 원을 입장료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입을 할까요? 안 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 현재 나오는 4주택 이상의 규제는 기타 지방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나오는 규제로 인해서 기타 지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꿔야 되나?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정부 규제로 인해서 제가 전망을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 지방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방에서 상승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추세에 의한 상승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제 판단은 그래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실거주성이 남아있고 공급량이 부족한 추세라고 볼 수 있는지. 참고로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지방에서는 하위소득 말고 중위소득 봤을 때, 전체 소득 봅시다. 전체 소득 봤을 때 전세 비율이 7%밖에 안 됩니다. 7%. 전세 비율이 7%란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0만 도시가 있죠. 100만 도시. 인구가 100만이면 보통 잡을 때 100만이면 원래 뭐 3인 잡아야죠. 3인 뭐 4인 그냥 3인 4인 잡으니까 100만 명이면은 보통 뭐 25만 호 정도? 25만 세대. 100만 명 도시면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100만 명 도시면 메가 도시예요, 메가 도시. 지방에서 100만 명 도시면 얼마 있지도 않습니다. 100만 명 도시면 한 25만 정도 잡고 25만이 100%예요. 10%면은 2만 5천. 1%면 2,500세대예요. 2,500세대. 전세가 몇 세대 있다고요? 7%. 7%. 10%면 2만 5천인데 7%라고요. 그러면은 100만 도시 봤을 때 얼마가 있다고요? 2만. 집을 살 사람을 100만 도시인데 100만 도시인데 이걸 100만 도시를 통틀어서 집을 살 수 있는 가구 수가 몇 만이 된다고요? 2만. 그럼 100만 도시에서 2만 정도 주택이 만약에 공급이 딱 됐다. 그럼 2만 명이 다 사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공급량이 워낙 많았거든요. 공급량이 워낙 많았어요. 딴 지표도 보여드리면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즉 지방은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지 않는데 일단은 저금리와 금리 인하, 유동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일단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로 인한 플러스 요인, 그 다음에 정부 규제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이 부딪히는 거예요. 4주택 규제, 대출 규제, 수도권 상관없어요. 왜? 추세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상황에서는 그건 외부 변수 안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문도 안 봐요. 저는 같은 경우는 무슨 부동산 대책 나왔다고 하잖아요. 저는 신문도 잘 안 봐요. 계속.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추세가 아닐 때는 이런 규제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 판단은 어떻냐면은 무엇이 더 근본적이냐고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와 유동성이 영향을 미치는 건 수급이에요.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야. 자, 전세가 이렇게 적잖아요. 두 지역에서.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 적어요. 그럼 무엇에 기대해야 될까요? 집을 자가가 두 채일 수는 없습니다. 자가는 한 채예요. 무조건 자가는 한 채입니다. 여러분 집 두 개 갖고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다주택자도 자가주택은 한 채예요. 즉 실거주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집을 못 삽니다. 실거주 주택은 딴 주택을 사면 글로 옮길 테니까 기존에 살던 주택이 나올 거예요. 즉 닫힌 개요 이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전세에서 자가로 매입을 하는 게 원래 가장 큰 예비 매수자에서 전세를 보는 건데 이것도 적다고요. 그럼 뭐에 영향을 미쳐요? 아니, 무엇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까요? 이거 월세가 자가로 끌어들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근데 저금리와 유동성을 풀어주게 되면요 월세가 자가로 끌어들이는데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금리가 떨어지고
오히려 금리 떨어지면 한 달 되는 이자가 줄잖아요. 이거에 가장 민감하게 뭐랄까 계산이 떨어지는 분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현재 월세가 50인데 대출이 나온다네. 그럼 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은 월세가 50인데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2.5%니까 월세가 이자는 3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럼 한 달에 20만 원씩이 세이브가 되는데 이 계산이 가장 빨리 되시는 분들은 월세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한다면 뭘 기대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이분들 7.6%인 전세가 자가로 끌어들이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15%인 월세가 자가로 넘어오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월세는 자가로 잘 안 넘어와요. 잘 안 넘어오긴 하는데 도지역이나 광역시에선 그래도 넘어옵니다. 수도권에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광역시나 도지역에선 그래도 넘어옵니다. 요걸 기대하는 거예요. 요거. 광역시에도 월세는 21%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넘어올 걸 기대하는 거예요. 저금리가 이게 넘어오게 기대를 한다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데서 이게 넘어온다고 본다면 이건 수급적인 부분이라고요. 일단 수급이 부동산에서는 특히 수요와 공급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줄면서 이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걸 좀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방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상승이냐 하락이냐고 본다면 상승 쪽에 일단은 전망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상승 전망 봅니다. 단지 4주택 이상의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약간의 차별화는 발생할 거예요. 어디로? 더 좋은 곳. 그리고 더 못한 것은 힘을 못 받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즉 기타 지방에서는 또 뭘 봐야 된다? 좋은데. 좋은데 봐야 되고 그러면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기회로 삼냐면 매도 기회로 삼으시라고. 기존에 보유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물리신 분들 계시죠? 이번 상승기 때 아마 1년 반 정도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 상승장 때 올라있을 때 전 매도하시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올라있을 상승기 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쪽으로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일반 거세면 2년입니다. 뭐 이런 측면부터 봤을 때 그리고 원래 그게 아니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가면 2년이니까 좀 봤을 때 지금 새로 매수를 들어갔다가 2년 안에 매도하고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빈틈이 있는 게 분양권이거든요. 분양권은 취등록세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분양권은 다운 계약서를 많이 쓰니까. 이게 빈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불법적인 부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 경험상도 그랬고. 이거는 걸리든 안 걸리든 운에 맡긴다? 저는 굳이 제 성패를 갖다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마 지방 분양권 시장도 핫할 겁니다. 핫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핫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취등록세도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은 어차피 2년 이내면은 어차피 세율이 높잖아요. 근데 그걸 다 다운 계약서 피해 가신다고요. 가끔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저라면 저는 안 해요. 굳이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은. 그거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습니다. 굳이 위험한 거 하지 말자 주의예요, 저는. 근데 시장만 보자면 시장은 아마 분양가 시장, 지방 쪽 분양권 시장은 핫할 거예요. 뜨거울 확률이 큽니다. 다 피해 있거든요. 내년에 지방이 전체적으로 강세에 몰릴 확률이 크고 취등록세에서도 피해 있기 때문에 아마 핫할 가능성이 큰데 그걸 그럼 매수를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해요. 정식적인 절차 안에서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2년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장에서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왔을 때 2년을 넘어가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나마 그 극히 드문 경우에도 우리가 기대를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실거주성이 받쳐주거나 그 도시의 규모가 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2년 이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대전이나 부산 정도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2년 이후까지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꽤 길게 됐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수도권은 크게 상관없다. 앞으로 4년 정도까지는. 수도권은 상승 추세다. 지방은 상승 추세여 보지는 않는다. 상승 추세여 보지는 않지만 지금 변동 요인으로 인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또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추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2년 이후까지 지속성은 없다. 그래서 내년은 수도권은 뭐 별로 크게 얘기할 게 없고 지방도 내년부터 1년 반 정도는 상승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 2년 이상의 상승까지 본다면은 이거는 도시가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역시급을 봐야 되는데 그 정도 제가 모든 도시를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이런 조건에 맞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뭐 대전이나 부산 요 정도 수준 본다. 하지만 그 외의 기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1년 반 정도 상승이 나올 거다. 그리고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핫할 가능성이 크다. 기타 지방이나 지방 광역시의 부동. 근데 이건 2년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들어가고 나오고 선택을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하셔라. 그건 제가 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다. 응? 정리하고 보니까 별로 많지 않네요. 간단하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도 시장 전망 마지막 5편이 끝났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행히도 뭐 많은 분들이 재가입을 해주셔서 내년에도 또 보시겠지만은 예. 이번 2019년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지난 1년간 노력이 헛되지 않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게 이번 장에서 공부하기 뭐 당장 올해 내년에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깨닫게 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1, 20년 동안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 기회 중 언젠가에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들을 써먹으실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은 참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20년 시장 전망 여기서 마치고 2019 그 다음에 16차 밴드 연밴드와 단기 밴드 모두 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년간 수고하셨고 한 달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